고객님, 총 48만 6천 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세 사람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7살 손주까지. 마치 누가 계산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고객님, 총 48만 6천 원입니다. 그 한마디가 고급 한우집 룸 안에 또렷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한 재즈가 흐르고 불판 위에서는 기름이 가늘게 튀었습니다. 숯향이 옷깃에 스며들었지요. 저는 그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 쪽으로 모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들 준호,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 도윤까지. 말은 없는데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엄마, 카드 꺼내. 그런 눈빛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일 한우 접시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금빛 테두리가 있는 특수 부위 접시, 아직 덜 마신 맥주잔, 수진이 찍어둔 듯한 음식, 사진의 흔적 같은 휴대폰 화면. 도윤이는 고기보다 게임 화면을 더 오래 보고 있었고, 준호는 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계산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습관처럼 지갑을 꺼내려다가 오늘따라 손끝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방 안에서 지갑을 찾는 그 짧은 동작이 갑자기 아주 길고 무겁게 느껴졌지요. 결국 저는 지갑 대신 가방 지퍼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찰칵!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뭐예요? 카드. 수진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지요. 어머님, 오늘 도윤이 생일이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가요. 저는 대답 대신 물컵을 한번 만졌습니다. 찬물이 손바닥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생일이라는 단어가 공중에서 반짝이다가 이내 제 통장 잔고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이 생일이라서가 아니라 또 한 달이 지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가족이 저를 찾아오는 날, 그리고 그 날마다 제가 계산하는 날. 제 이름은 박정임입니다. 68살이고 남편을 보낸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 월급에 맞춰 장을 보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굴렸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국민연금과 남편이 남긴 적은 예금으로 생활을 이어왔지요. 크게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계산을 합니다. 전기요는 밤에만 켜고 난방은 가능한 한 아껴요. 마트에 가면 먼저 할인 스티커부터 찾습니다. 반값이면 마음이 놓이고 정가면 잠깐 망설입니다. 새 옷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그게 제 생활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가족이 온다고 하면 저는 지갑끈이 풀렸습니다. 아니, 풀렸다기보다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날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집이 너무 조용할 것 같았거든요. 혼자 먹는 밥은 소리가 없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나지요. 그 조용함이 어떤 날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그 공백을 견디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부탁해요. 차 할부가 겹쳐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다. 가족끼리 뭐가 어렵니다. 그 말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이번 달만은 원래 그렇지가 되어 갔습니다.
준호의 미안함은 점점 줄어들고 수진의 감사합니다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도윤이는 자라면서 할머니가 사주는 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연함을 깨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깨지는 순간 제가 가진 마지막 연결선까지 끊어질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어머님, 안 드세요? 수진이 제 앞 접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먹지, 지금 먹으려고 했어. 사실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지요. 준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잔을 들고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맥주 하나 더요. 도윤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직원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서는 제 시야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깔끔한 숫자들이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48만 6천 원. 숫자는 단정했지만 제 속은 어딘가 삐뚤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달 연금에서 얼마나 빠질까 같은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저는 문득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준호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 말이 참 익숙했습니다. 늘 바쁜 건 준호였고, 늘 급한 건 준호였고, 늘 정리해야 하는 건 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준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39, 40이 되어도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이는 얼굴. 그런데 그 얼굴에 오늘은 낯선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확신. 엄마가 내겠지라는 확신이요. 그 순간 아주 사소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늘이 그냥 또 한 번의 식사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금이 가기 시작한 유리처럼요. 저는 가방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임아, 오늘은 뭔가를 정해야 할지도 몰라. 아직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자리의 공기가 어딘가 이상하게 차갑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이가 포크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 도윤이가 짧게 탄성을 내뱉었고 수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주워주실 거야. 저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밀고 몸을 숙였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불판 위의 열기와는 다른 서늘함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서 제가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어떤 말이 곧 들려오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진짜 시작은 계산서가 아니라 테이블 아래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몸을 일으켜 포크를 집어들었을 때 제 손등에 묻은 먼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셔츠 소매에도 살짝 묻어 있었지요.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포크를 닦아 도윤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괜찮아. 도윤이는 짧게 응하고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를 탓할 수는 없었지요.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풍경이었으니까요. 제가 다시 자리에 앉자 고기는 거의 다 구워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으로 마지막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여기 고기는 다르다. 엄마, 잘 골랐어.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 선택을 칭찬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잘 결제했다는 뜻에 가까웠지요. 이런 날들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아들 가족에게 더 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제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은 어느새 의무가 되었고
의무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백반집, 칼국수집, 분식집. 준호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안심했고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좀 내볼까? 라는 말과 함께 식당은 점점 비싸졌습니다. 가격표가 없는 가게들이 늘어났고 메뉴판을 보는 시간보다 주문하는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수지는 메뉴를 펼치자마자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이 집 오면 이거 시켜야 해요. 마치 이미 정해진 규칙처럼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은 괜찮을까? 다음 달엔 조금 줄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깨질까봐, 다시는 이 자리에 불리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회전 초밥집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지요. 오늘은 좀 덜 들겠구나. 그런데 접시가 쌓이는 속도가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비싼 접시만 골라 집었고 수지는 한정 메뉴를 연달아 주문했습니다. 제 앞에는 계란초밥 2접시가 놓였지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게 속 편하시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고마워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대신 당연함만 남았습니다. 그 당연함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 선택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외로움이 가장 컸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것을 잃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윤이 입학을 앞두고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 하나 사줄까? 수지는 잠깐 웃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아, 어머님. 가방은 저희 친정에서 해주신대요. 대신 그 돈을 현금으로 주시면 책상에 보태려고요. 그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책상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준호의 SNS에 올라온 새 골프채 사진을 보았지요. 이번 달 보너스로 장만. 이라는 글과 함께요. 저는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어딘가 깊숙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 얇은 관계의 끈이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참으면 모두가 편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한우집 테이블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어있는 접시들, 흩어진 젓가락, 계산서, 그 모든 것이 그동안 쌓여온 시간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조금씩 금이 간 결과였지요. 준호가 제 얼굴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죠? 그 말에는 걱정보다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줄 거죠? 라는 확인.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제 안에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곧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제 앞에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포크를 주어 도윤이 앞에 놓아주고 나서도
저는 잠시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아래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룸 안은 따뜻한데도 제 목덜미 쪽으로 서늘함이 스며들었지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그렇게 하려는 습관이 저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 도윤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안 해도 돼?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고맙다는 말을 배운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도윤이는 착한 애야. 그렇게 생각하려는 찰나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가벼운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카드야. 카드. 그 단어가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지는 말을 더 보탰습니다. 긁으면 나오는 카드. 알지? 그래서 고맙다 안 해도 돼. 도윤이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자동 결제네? 와, 멋있다. 그 말이 나오자 준호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 애가 진짜 솔직하네. 수진도 웃으며 고기 한 점을 뒤집었습니다. 도윤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 할머니가 좋아하시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숯불 앞인데 발끝부터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제 가슴 한가운데에 찬물을 들이부은 것처럼요. 이게 무슨 기분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존재하던 내가 한순간에 기능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지요. 테이블 위에 고기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도윤이 생일이니까 하고 견디던 냄새인데 그 말 한마디로 모든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접시 위에 기름기, 반짝이는 잔, 웃는 얼굴들.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어딘가 추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들키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속이 무너져도 표정은 정돈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목소리는 낮췄습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늘 그 말로 제 감정을 눌렀습니다. 준호가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좀 빨개. 수진도 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뜨거우셨나? 물 좀 드세요. 저는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작은 물결이 컵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편해지면 이 자리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그 정도였지요. 저는 조용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가 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살아남기 위해 습관적으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중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식사 괜찮으셨을까요? 추가로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지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 여기 특수 부위 하나 더요. 그리고 맥주도. 저는 잠깐만이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그런 말을 삼켜왔습니다. 이제 그만 먹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 이번 달은 조금만 말하려다 말지요. 말하는 순간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 될까봐. 돈 가지고 유세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들은 그 말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카드, 자동결제, 고맙다 안 해도 돼. 그 문장들이 마치 모처럼 박혀 제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어디에서 사람일까? 집에서도 저는 그냥 혼자인 사람. 여기서는 자동결제 카드. 그렇다면 제 자리는 어디일까요? 제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정임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아, 이제 그만해.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래된 결심처럼 조용했습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계산서를 들고 다가오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예전처럼 넘어갈 수 없겠다는 것을요. 제가 웃으며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들은 더 확신할 겁니다. 할머니는 카드라고. 그 말이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진실이 될 겁니다. 준호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엄마, 카드 꺼내요. 빨리. 그 짧은 말이 제 등 뒤를 밀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갑을 꺼내는 대신 가방 지퍼를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찰칵.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계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숨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눌려있던 문을 살짝 열어본 것처럼요. 직원이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숫자는 묵직했습니다. 48만 6천 원. 줄 맞춰 찍힌 숫자들이 제 시야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방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제지도, 불판 위의 지글거림도 모두 한 겹의 막 너머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해졌지요. 준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카드. 그 말에는 설명도 부탁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암호 같은 말이었지요.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오면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저는 잠시 계산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4, 8, 6, 0, 0, 0. 그 숫자들이 제 통장, 제 생활, 제 지난 몇 년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밤 전기요, 방값 스티커, 혼자 먹는 밥상, 그리고 매달 한 번 이렇게 앉아있던 식당의 테이블들. 엄마,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도 웃음을 지운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종업원 기다리실 것 같아요. 빨리 하죠.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숙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은 빨리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연습해온 말을 이제야 꺼내는 기분이었지요. 오늘은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먼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멎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고 수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도윤이는 상황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곧이어 겹쳤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요?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저는 계산서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준호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얼굴이 아니라
방금 전 테이블 아래에서 웃고 있던 얼굴과 이어진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난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뭘 그만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항상 엄마가 내왔잖아. 오늘은 도윤이 생일이고 그 말이 참 익숙했습니다. 항상 엄마니까 생일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끄덕임이 아니라 이해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 항상 내가 냈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하려고. 수진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러시면 곤란해요. 애도 있는데.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계산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신호요.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면 나는 또 계산하겠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알아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갑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럼 이건 그녀의 시선이 계산서로 떨어졌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준호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사람들이 보잖아. 그 말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룸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기 냄새, 식어가는 불판, 당황한 얼굴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삶과 한 발짝 떨어진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기다려. 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컸지만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뒤처럼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으로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단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떠난 것은 식당이 아니라 오래된 역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선택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고요와 더 큰 파문을 불러올 시작이라는 것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현관불을 켜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익숙한 어둠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아직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음을 끈 뒤에 찾아오는 정적처럼요.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켜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울림이 멈추자 잠시 후 문자 알림이 이어졌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던 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조금 달라졌어.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괜히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다른 선택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밥을 지어 혼자 먹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습니다. 겨울 공기가 들어왔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가족 식사라고 적혀 있던 날짜를 펜으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른 글자를 적었습니다. 나의 날. 며칠 뒤 여행사에서 온 우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니어 크루즈 여행 안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바다 사진이 펼쳐졌고 갑판에 서 있는 노년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들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이름을 가진 얼굴들이었지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가능할까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상담실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써보고 싶어요. 상담 직원은 잠시 제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그러셔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잘못 신었던 신발을 벗고 맞는 신발을 신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돈을 쓰는 두려움, 혼자가 되는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견딜 수 있는 두려움이었지요. 며칠 뒤 준호와 수진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만이 먼저 보였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님, 그날은 좀 심하셨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낼 수 있는 것과 낼 수 없는 걸 내가 정할 거야.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인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는 생각하셔야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다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도윤이에게 필요한 건 카드가 아니라 사람인 할머니야. 그날 이후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고르고 일정표를 살폈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매보며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숨을 쉬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저는 집 문을 닫고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여백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카드가 아니라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으로 웃고 그 이름으로 울어도 괜찮다는 사실을요. 앞으로도 흔들릴 날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계산서를 받았을 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박정임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남은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